나는 지난 20년간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미국 정치의 내부 메커니즘을 관찰해왔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재집권을 목격하며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다. 이번은 다르다는 것이다. 2017년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이번엔 그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돌아왔다. 취임 첫날부터 26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내며 보여준 속도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 1기 때는 백악관 내부의 저항과 혼란으로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내부 마찰이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다. 트럼프 2기의 진짜 위력은 그의 성격이나 정책이 아니라 그가 구축해낸 새로운 권력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인사 전략이다. 과거처럼 정치적 균형을 고려한 타협적 인선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비전에 부합하는 인물들만을 핵심 요직에 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충성도 테스트를 넘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기구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둘러싼 시스템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 경제부처에는 관세 확대론자들을, 외교 안보 부처에는 대중 강경파들을 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미국이 향후 4년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다. 내가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트럼프가 발표한 대외수 입청 신설이다.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하려 하는지가 보인다.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 구조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 패턴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에서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로의 집중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2015년만 해도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이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공급업체를 넘어선다. 이들은 미국의 AI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기술 봉쇄 정책을 강화할수록 한국은 더욱 미국 시스템에 깊숙이 편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내가 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지점은 이런 종속적 관계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첨단 장비와 기술 없이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 균형 개선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여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동맹국들을 미국 경제 시스템에 더욱 종속시키려는 거대한 전략이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하게 될 딜레마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수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자율성이 급격히 축소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내가 워싱턴의 정책 결정 과정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더 이상 이념이나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철저히 경제적 실리와 기술적 우위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축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미묘하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중국과 맺고 있는 경제적 연결고리는 미국에게 끊임없는 우려 요소가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에 대해 더욱 명확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요구하는 디커플링 방식의 변화다. 과거처럼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차단하면서도 일반적인 경제 교류는 유지할 수 있는 선택적 디커플링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핵심 기술은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는 챙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엄청난 복잡성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가 핵심 기술이고 어디서부터가 일반 기술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반도체 회사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한다고 하자.
이 메모리가 민간용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면 문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메모리가 중국의 AI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니면 중국 정부의 감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런 경우들을 모두 구분하고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선택적 디커플링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내가 보기에는 매우 회의적이다. 기술과 경제는 이미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 반도체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일반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실리를 위해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재정경제부의 부활이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2045년까지의 장기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여 한국만의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 정부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코스피 5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주가 상승 자체가 아니라 국내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여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더 깊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인 펀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금융 압박에도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00선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자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다. 정부가 발표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정책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주주 친화적 정책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높여 외국 자본의 관심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상승하면서 한국 증시 전체가 재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새로운 리스크가 숨어 있다. 한국 증시의 상승이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모습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얻는 수익이 늘어날수록 미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나 압박을 가할 요인이 생긴다.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단순히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국을 겨냥한 선별적 관세 부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런 압박에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 가진 카드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HBM 고대 역폭 메모리과 같은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30%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전 세계 HBM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려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들이 모두 한국산 HBM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기술적 의존성은 한국에게 상당한 협상력을 제공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지만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아직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도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작정 압박만 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이나 혜택이나 에너지 독립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국이 직면한 진짜 딜레마가 드러난다. 미국 내 투자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이미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에 대규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면 한국 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제조업 일자리의 이전 차원을 넘어선다. 핵심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 활동까지도 미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생산과 연구 개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 자연스럽게 연구 개발 활동도 따라 이전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선택이 한국의 미래 세대에게 미칠 영향이다. 현재의 세계화 시스템 하에서 한국이 차지하던 위치는 제조업 허브였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서는 이런 역할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보기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주도권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미국을 선택하면 경제적 종속이 심화되고 중국을 선택하면 기술적 고립이 가속화된다. 어떤 길을 택하든 한국의 경제적 자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가 관찰한 바로는 정답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이다.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훨씬 긴 시간이 걸린다. 한국이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이나 바이오 반도체 같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의 미중 갈등 구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존 산업에서의 경쟁력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이 가진 강점을 살펴보면 이런 전환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 우수한 인적 자원, 그리고 빠른 기술 적응 능력 등은 모두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도 유효한 자산들이다. 문제는 이런 자산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코스피 5000 정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정책이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의 미래는 정부 정책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약소국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내가 보기에 한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룩한 경제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종속적 지위에 빠질 위험도 존재한다. 앞으로 4년간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가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단순히 지나가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질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우리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